좋아요, 구독!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그에 따른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CPI 훈풍 속에서 지난주에 좀 증시가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는 좀 다소 숨을 고르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에 증권가는 증시가 상저하고를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7%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그런 의미 있게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좀 시장이 급등했었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금년 내내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그러한 이른바 역금융 장세거든요. 역금융 장세라고 하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이제 약세로 빠지는 이제 그런 약세장의 초입인데 이 약세장이 조금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동결 내지는 그 더 이어서 인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이 역금융 장세는 이제 조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경기가 조금 나빠지니까 기업 실적이 무너지면서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현실적인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한 약세장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역금융 장세는 조금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역실적 장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 못 미쳤으니까 그 중간에 조금 기술적 반등, 그래서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사이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은 예상보다 큰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어제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방향성은 안정된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 랠리가 생각보다 큰 반등을 유도한 상태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1년 내내 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힘든 1년을 보냈었는데 글로벌 증시 이제는 역금융 장세가 지나가고 이제는 또 역실적 장세가 도래되기 전에 과도기 장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좀 최근 증시는 좀 주요 상승의 배경이기도 했던 긴축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좀 한 가지 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또 내년에 좀 침체 가능성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좀 역실적 장세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경우는 좀 어떠십니까? 네, 긴축 속도 조절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11월 통화정책회의 때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적이고 또 시차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금리 많이 올리면 다 좋은데 막상 내년 가서 의도치 않게 경기 침체의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살살 해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비둘기파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경기 침체 이제는 폭과 기간이 중요한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OX 문제가 아니라 온다면 그 폭은 얼마 정도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지금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마도 이게 단순치 않은 게 나라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조금 가볍게 올 것 같고요. 오히려 수출로 어쨌든 경제를 꾸려가야 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출 국가들, 공업 수출 국가들은 조금 더 고통이 따를 것 같고 그래서 나라마다 온도 차는 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 누적적인 어쨌든 시차,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특히 올해 하반기에 이게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 2분기라든지 3분기 정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 실적과 경기가 예상보다 조금 나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지만 좀 실적
또 경기에 실물 경기에 따라서 실물 경기 둔화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그런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체감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크게 침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말을 맞지 않을까. 뭐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시장이 좀 아주 큰 폭으로 뭐 조금 뒷걸음질 치는 그런 정도의 실적 악화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이 곧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러한 상태에서 조금 보합세 내지는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연말까지는 일단 네. 경기 침체가 이제 확연하게 네,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네,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좀 폭과 기간이 중요한데 나라별로 또 온도차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해제가 되면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쟁점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 다양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연준의 2인자죠. 브레인어드 부회장 역시 다음 달 금리 인상 폭 축소를 좀 시사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전해진 주요 발언 중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좀 뭐 폄하하는 것이 될까봐 좀 두렵습니다만은 사실은 뻔한 얘기를 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거는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멀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또 하고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타죠. 서비스업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이게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뭐 다른 인플레는 잡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조금 끈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 리사 쿡 이런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이게 아직 레벨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녹록하지 않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의장은 굳이 뭐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비둘기적 메시지를 좀 전했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뭐 따져보면 틀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마켓에서 이제 조금 해석해야 될 부분은 속도 조절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75bp 11월 달에 인상한 75bp의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부터는 다시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확률상 10% 미만이다. 네. 12월에는 50bp,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최대 50bp고 지금으로서는 25bp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안정되는 그런 속도 조절은 지금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연준 인사들 의견은 뭐 당연하죠. 인플레가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조금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한 두어 분기 정도는 관찰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번 9월 달에 4.6%의 어쨌든 금리,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종 금리가 5.0% 내년 2월 내지 3월, 특히 3월이 유력합니다. 3월에 최종 금리가 5.0%에 도달할 확률이 높고 지금 CME 선물 시장에서도 그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좀 엇갈린 발언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좀 뻔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내년에 이 최종 금리가 5% 가까이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핵심은 긴축 속도 조절이었는데 이 긴축 속도 조절은 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편 이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년에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은 또 연준이 안심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인 내년 말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2.7%, 또 지나치게 또 낙관적이라고 전했는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증시에 좀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누적적인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경기를 좀 약화시킬 거고요. 또 누적적인 통화 긴축, 금리 인상과 QT가 양적 긴축이 쌓이고 쌓이면 내년도에 이제 누적된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센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건지는 결국 각국 경제가 취해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내성, 어쨌든 맷집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좀 가볍게 올 가능성, 다른 나라는 조금 더 심각하게 올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아무튼 골드만삭스가 2.7% 내년도 말 그거는 조금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다음 달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7.7에서 한 7.3까지 정도는 떨어질 것 같고요. 또 내년 중반에는 뭐 5.7까지 떨어지고 또 내년 말에는 2.7보다는 한 4.0% 정도, 4% 언저리로 낮아질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4.0 내년 말에 도달 가능한 4.0%도 그동안 2010년부터 팬데믹 직전까지의 평균인 2.7%, 3%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피벗이 내년 연말까지 전에 내년 연말 전에 피벗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내년도에 나타나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뭐 아주 빨라도 내년 말, 조금 뭐 물가가 잘 안 잡히면 4.0 정도까지 빠진다면 해를 넘겨서 2024년 초 정도의 첫 금리 인상 스텝을 밟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컨센서스고 만약에 그렇게 전개된다면 경기도 조금 영향을 받을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타나기에는 매우 묵직한 어쨌든 뭐 이렇게 압력이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좀 예상보다 센 경기 침체가 좀 예견이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내성, 좀 맷집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맷집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조금 더 세부적인 투자 방향성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가 좀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었었는데 한 해 동안 휘청이던 증시를 좀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대한 변화가 간지됐습니다. 또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사실은 뭐 10월 달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개인들이 떠받친 게 맞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피로감이 늘면서 좀 비자발적인 매도, 그러니까 뭐 손절매라든지 뭐 신용매물의 출회라든지 이런 그 개미들의 어쨌든 눈물성 매도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 있는 상태를 지금 딛고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에 개입되고 기관들 수급도 살짝 개선되면서 수급이 조금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데 지금 의외로 조금 한 1, 2년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계절적인 어쨌든 상황이 11월, 12월에는 개인들의 어떤 중소형주 특히 매도가 지금 많은 계절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일어났거나 아니면 지금 계절성을 딛고 그렇게 큰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세금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한 거고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떠나서 차이나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일부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도 외국인들이 삼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수급적인 밸런스가 맞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 적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그러한 측면도 좀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모양은 일방적인 계절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보통은 11월, 12월이 좀 중소형주들의 또 네. 매도가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계절성 매도는 보이지 않고 또 역시나 눈물의 매도 행렬, 특히나 개인의 매도 행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증시를 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가치주가 좀 성장주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많이들 제기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버블 붕괴 후에 출현하던 가치주의 강세가 내년 역시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만약에 강세장이 조금 일찍 온다면, 그러니까 추세적인 강세장이 빨리 온다면 그 상승의 주도는 대형주 혹은 성장주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보다 더 성장성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모험적이고 과감한 그러한 매수세 유입은 결국 성장주의 강세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특히 시가총액이 큰 성장주가 대형 성장주, 기술주가 주도할 게 분명한데 문제는 앞서 말씀 나눴듯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실적이 찜찜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라든지 특히 시장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형주가 일방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면 곧 코스피가 피로감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대형 성장주나 경기와 밀접한 에너지주나 혹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PR이 높은 주식이 일방적으로 달리는 그런 장은 아닐 거다. 오히려 만약에 금투세가 조금 잘 해결되면 연말 연초에 코스닥 시장이 계속 좀 코스피의 어쨌든 보합권 유지 상태에서 코스닥이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좀 희망컨대 그런 장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지금 대형주, 특히 성장주가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술주 중에 PR이 굉장히 낮아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미국장에서 PR이 11배거든요. 특히 뭐 화학주나 쉐브론 이런 것들이 뭐 5배에서 11배 사이인데 성장주가 PR이 굉장히 낮아졌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20배 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16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성장주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물론 기아가 5배, 뭐 현대차도 뭐 7배. 그래서 좀 가치주와 성장주가 좀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PR 차이는 있지만 좀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에너지도 좀 충분치 않고 시장에. 그래서 좀 혼재된 상태에서 실적이 그래도 방어적인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낙폭과다주가 틈틈이 좀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러한 순환매가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대형 성장주와 에너지가 좀 약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성장주 중에서 PR이 좀 낮아진 종목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가치주와 또 성장주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상황인데 좀 실적 방어주 그리고 또 과대 낙폭주들이 좀 다시금 좀 올라오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올해 마지막에 이제 FOMC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의 PPI 지수 발표됐습니다. 올해 연준이 마지막으로 꺼낼 카드가 또 증시에 미칠 영향력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또 최근에 이 위험 관리 병행의 필요성과 시장 위험 가능성에도 종목별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어요. 이 PPI가 발표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를 보는 시각도 유효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가 좀 방향성을 잡아줬죠. 3월에 11.4%인데 어제 발표된 게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8.0 찍어줬기 때문에 앞서 발표된 CPI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어쨌든 여유를 조금 제공하는 그런 단초는 제공했는데 문제는 레벨이 높은 거죠. 여러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듯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뭐 증시에 즉각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힘을 실어준 것은 분명하니까 주식시장이 그래도 연말까지는 조금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안 받겠구나. 그래서 연준이 어쨌든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강화시켰다라고
라는 측면은 뭐 오케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물가나 통화 정책보다는 따라서 경기나 실적 쪽, 그러니까 조금 더 실물적인 부분에 시장이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종목별 차별화를 만들어 갈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바로 잡히기보다는 조금 보합권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사이에 종목별로 시장 위험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위안을 두면서 종목별로 틈새 전략이 유효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 시각은 좀 네.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나 좀 실적 쪽으로 또 시장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좀 최근이 아니죠. 사실 1년 내내 투자의 환희보다는 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2022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뭐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서 이제는 어떤 요인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뭐 관심을 조금 더 확대해볼 업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뭐 시장 체력이 아주 센 것은 아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기 측면이나 또 묵직하게 눌려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 지수의 상단을 조금 제어한다고 그럴까요?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2,500선에서 뭐 조금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닐 거다. 그렇다고 이제 하방도 어느 정도는 통화 정책의 어쨌든 긴축 완화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제한돼 있을 거고요. 그 틈새를 중소형주, 코스닥이 조금 메우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불경기 안에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스토리에 대한 굉장히 지금 그 갈망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투심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뭐 실적이 그리고 좀 PR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쪽의 종목들이 계속 그래도 시장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이기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연초까지는 지금부터 특히 연말까지는 좀 예전과는 달리 중소형주 랠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초점을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